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지방재정 광장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분권헌법과 지방재정입니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관계구조가 형성된 집권국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지방론자들의 소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방론의 틀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이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상징에 국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의 정부 혁신 추진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지지와 전문가들의 근거 담론도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헌법 개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층 논의에서 갈등과 쟁점의 핵심 열쇠는 결국 헌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분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자치분권 논의들은 지루한 표현성만 만들었습니다. 조항 각 부처들은 상징적으로는 분권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헌법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을 위해 분권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2018년 3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분권헌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분권국가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이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헌법적 위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당시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대 가치가 담겨 있고 다음 시대의 개헌 논의의 물결에 받침대 혹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학은 분권헌법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재정의 헌법 가치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새로운 헌법 가치와 용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기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광장 토론회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수현 교수님과 분권헌법과 지방재정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교수께서는 2018년 개헌안을 준비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당시의 개헌안 마련 분위기와 조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들이 저희 학회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4세대 지방재정 체제 논의에서 근거 담론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지방재정광장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회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이번에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지방재정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주대학교 김수현 교수님이십니다. 김수현 교수님,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제가 학교에 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학교 가기 전에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기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공부를 또 오랫동안 나름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규범화과 지방행정의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접점이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법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헌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최상의 가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최상의 가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 들진 않거든요. 또 같은 학문을 같이 하고 있는 학자로서도 사실 헌법학자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항상 얘기하면은 헌법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그게 다 옳은 것 같고 그냥 우리는 헌법이 이렇다 그러면 다 그냥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재정주권을 헌법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면서도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정분권 얘기를 다 하기 전에 먼저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헌법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주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분권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권헌법 작업을 하셨잖아요. 헌법에 분권이란 말은 없거든요. 자치는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란 말은 있는데 분권이란 말이 없고 그러면 분권이란 말이 헌법에 분권헌법에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일단 질문 여러 개 있지만 이 두 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국가의 국내적으로 최고의 법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결국은 기별법들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그 가치가 일방적인 권력자가 그냥 이런 가치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공감하는 가치를 규범으로 담은 것이 헌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헌법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민사적으로 사적자치라는 걸 거래의 자유나 사적자치, 시장경제 질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근거가 다 헌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어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민사적 영역 또는 형사법적 영역, 절차법적 영역에서 전부가 다 그 가치가 개별 규범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행 헌법에는 자치는 있습니다만 분권이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분권은 사실은 권력 분리,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헌법적 표현을 따지자면 권력 분립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다른 국가기관에다가 미션을 주어 임무를 맡겨놓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행정의 영역 안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부분과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이것 역시 수직적 내지는 기능적 권력 분립의 일환으로 우리가 분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결국은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헌법에 분권이란 말이 없더라도 그것은 권력 분립이라는 근대 입헌주의의 대원칙 거기에 따라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있잖아요. 네. 현장을 보면 자치분권 운동은 하시는 분들 보면 정치학자들이 많으세요. 네. 행정학자들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권헌법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법학자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법학자하고 분권은 정말 매칭이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거 가도 이건 설문이 그렇게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희 또 학회 이사회 중심으로 설문을 했어요. 10쪽에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역시 그렇지 우리는 분권 안 하죠. 동의가 없지라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분권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할 때 보면 이게 대충 평균이 한 3.5예요. 저는 이 정도면 재정분권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5점 만점에 5점 나와야 된다고 봤는데 3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분권헌법하고는 전 저쪽 나라의 이야기다. 혹시 그때
개헌 쪽 작업들 참여하시면서 이 학자들 간에 아니면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분위기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런 건 없었나요? 그 2018년 정부 개헌안 준비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개헌안을 준비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쪽은 이제 규범을, 헌법 규정안을 들여다보는, 분야별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국민 참여 내지는 이제 국민 인식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에도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방 분권에 관한 인식은 뭐 이렇게 높다 낮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 영역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엄청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 기사 같은 거 보면 지방 분권에 관해서 지지가 높지는 않았다라는 표현들도 있긴 한데요. 그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지방의회나 현재의 지방공무원 또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한 것, 규범적인 당위성과는 별개로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2018년도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특위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뭐 헌법학자들도 계셨고, 당연히 정치학자, 변호사, 그 다음에 뭐 또 그 관계 분야들, 여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그 33명들의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방 분권에 관한 중요도에 대해서 공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들을 했어야 했고, 설득의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그 헌법,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헌법 제1조 제3항에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 표현 하나 넣는 것에도 상당한 진통과 논쟁 끝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갔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엄청 싸웠죠. 아니, 그게 교수님 혼자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그 마지막 조문 정리를 이제 몇 차례 거쳐서 할 때 1조부터 축조심사 들어갈 때 이제 그 논쟁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다수의 변호사들이나 헌법 교수님들은 이게 과연 헌법 1조에 들어갈 만한 사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쪽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조 2항은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국가의 정체성,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국가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까지 왔으면, 적어도 1조 3항에 그 국가 권력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가동되도록 하느냐, 국가 권력의 가동 원칙,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헌법에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헌법은 과연 중앙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21세기를 넘어서서 22세기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 지방의 주도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야 하는 타이밍이 됐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 세계적 흐름에 있다. 더 이상 획일적인 중앙 집권, 그 다음에 중앙의 일방적인 리더십만으로 국가의 창의력, 경쟁력이 발휘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데 그런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설득을 한 거였고요. 그 한 발 양보된 표현이 말 그대로 지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그냥 지향한다라는 수준으로 한 것이었고요. 좀 덧붙이자면 2003년도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개정을 할 때, 개헌을 할 때, 그때 프랑스 헌법 1조에 들어갔던 것들을 좀 모티브로 해서 주장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관한 설득을 이뤄냈습니다. 네. 프랑스 헌법은 네. 조직은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이게 예. 제가 읽다 보니까 직역을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프랑스 지방자치나 프랑스 헌법의 주전공은 아닙니다만,
그 헌법이라는 것은 특히 헌법 제1조는 그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가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프랑스 헌법 1조부터 보면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유평등 박애라는 가치가 프랑스 헌법 1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것을 프랑스의 조직이 지방분권적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단순히 조직법적 차원에서 그냥 하나 넣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1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1조에다가 담은 1조 3항에다가 담은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로 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를 보는 규범으로 보는 거하고 현실로 보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인식이. 동시에 지방 그 헌법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그런 그 분권적인 요소에 대한 강조는 분명히 많이 논의가 됐고 실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의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분권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늘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인식조사의 결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인용하기가 좀 손쉬운 거라서 인식조사의 결과를 많이 인용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식조사는 조사하는 기관들의 목적의식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좀 덜어 나타나고요. 예를 든다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17년도, 18년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인식조사했던 것들은 비교적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좀 높게 나타났는데,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7년도에 진행한 조사를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인식이 5점 만점에 한 3.4점 수준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약간 이제 인식조사의 결과만으로는 좀 편차가 있다라는 거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규범에 있는 거하고 국민들의 인식하고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숙제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게 던져진 숙제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국민인식조사는 현실에서의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준,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또는 신뢰도 여기에 관한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규범이 때로는 현실을 좀 리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규범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 헌법 현실이 규범에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전제 하에 발전될 것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쪽을 공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방 분권을 선호하십니까? 또는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사마다 다르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같이 얼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실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이 후자 쪽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게 헌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다루는 가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균형도 그렇고요. 균형을 해야 된다고 명분은 가는데 막상 투표하면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균형하면 안 되죠. 불균형이 가속화돼야 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 다음 질문 아시죠? 개헌안을 이제 보다 보면 정말 이제 이건 또 다른 영역이 같은데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그냥 그때그때마다 같이 쓰는 건지 하는 말이 이제 국민, 주민, 국가, 정부,
국가기관, 뭐 지방정부기관, 이게 상당히 제 느낌에는 혼재되어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오탈자 검토를 덜 하셨나 싶기도 하고 급하셨나 싶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헌법학자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무시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맞아요. 예, 어떤 데는 국민이고 어떤 데는 주민이고 어떤 데는 지방정부고 어떤 데는 중앙정부고 어떤 데는 국가고 종문별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기 어떤 데 저희가 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그러면 어떤 부처는 무슨 지방정부냐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당신은 지금 위헌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현재 헌법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방정부 말도 못 쓰냐고. 개헌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용어 정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일종의 뭐 시도지사들하고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계칭을 하겠다.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아마 지방자치의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워딩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개헌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일단은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데 지방정부 안에 지방의회를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에 관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방정부를 지방의회와 지방집행부를 포함하는 큰 의미에서의 지방정부로 표현을 하고 거기 안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로 이렇게 이제 집행부를 지방행정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거기 안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하고 이제 중앙정부, 정부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헌법에서는 이제 정부라는 표현은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뭐 그 표현을 지방정부라고 하든 뭐 단체라고 하든 국가라는 넓은 개념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다 포함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헌헌법 당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상이 이제 점점 강화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국가는 어떤 조문에서는 중앙정부의 개념으로 좀 좁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조문을 보시면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책무나 조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또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관련되는 조문들의 경우에는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는 비교적 그래도 그 기준 조문의 개별 헌법 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일단은 반영을 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네. 현재 모든 행정부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 예.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의무만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죠. 예. 다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헌법에서 국가란 이제 말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죠. 부분은. 헌법에 이제 국가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렇게 이제 개별법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국가가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그 수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국가 밑에 있는 게 지방정부예요. 왜 헌법에 중앙정부란 말을 안 썼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또는 국가기관 내에서의 권력구조를 규율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법 안에 이제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모든 용어를 국가는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국가 안에는 우리가 행정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거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행정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책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책무를 동시에 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 국가입니다. 국가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이것이 반드시
그 행정부의 업무라고 또는 행정부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의 경우에만 정부라는 표현을 따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이때의 국가의 개념 안에는 사실 조문마다 어느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요. 헌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통일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범위가 좀 넓게 보거나 좀 좁게 보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의견 안에 있어서 정부란 표현을 썼을 때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국가란 표현 자체는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아우르고 중앙과 지방을 다 아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주권의 개념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는 사실 이론이 없어요. 해석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개헌안에서 정부란 말을 썼을 때 그냥 정부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럼 그것은 중앙의 행정부를 생각하고 쓰셨다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법률안 제출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률안 제출권은 이제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이제 정부가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의 법률안 제출권의 경우에는 국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앙행정부를 의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행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저희도 그 제안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누군가 반대했어요. 예.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자 했더니 어떤 데서 너무 대립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구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쓰는 것까지는 그 학계에서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고 또 당시에 대통령도 이제 공감을 했었던 거여서 정치권에서도 어느 다 공감을 한 거여서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건데 새삼스레 정부를 중앙정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관해서는 집권적인 사고가 예, 거기서 좀 저언을 애초에 분권을 제한다 해놓고는 맞습니다. 네. 중앙정부는 국가가 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걸로 돼버리고 그럼 어차피 그러면 포괄형 정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하는 거죠. 말만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분식이잖아요. 나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많이 참조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명확하게 페더럴 거버먼트, 스테이트 거버먼트, 로컬 거버먼트 말을 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우리가 분권이 좀 강조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연방국가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연방국가는 국가가 먼저 생기고 주정부가 생긴 게 아니라 각각의 주정부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있다가 영국과의 독립전쟁이나 민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방국가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헌법에 명확하게 주정부의 권한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와 연방과의 관계가 헌법에 정확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대한제국에서 바로 일제식민지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단일국가 체제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연방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제헌헌법 당시에 지방자치가 제헌헌법부터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때의 지방자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미국 내에서 주정부 밑에 있는 주정부 하위 단위에서의 지방자치 뭐 시티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쓸 때 그 연방정부, 연방국가에서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다. 뭐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건 어때요? 이게 그 보면 자치분권회의는 그때 제2국무회의 이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을 보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이면 그 단체장은 다 대통령 밑에 들어가는 거면 지방정부라는 말이 아니고 1조의 상황하고 또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또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같은 맥락인데 정부란 말을 썼을 때는 사실상이 중앙정부고 그중에서 중앙행정부다라는 생각 염두에 두고 썼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방정부라고 했을 때는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지방행정부란 말을 또 쓰거든요. 지방의회를 따로 쓰고. 그러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의 카운터 파트는 국회가 아니고 중앙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헌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올바른 구조인가요? 아니, 교수님 탓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때 분위기를 물어보는 그 당시에 그걸 말씀하신 어떻게 그 했는지. 논쟁들을 저희가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도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약간은 좀 희석이 됐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 모든 회의 자료를 저희는 종이 한 장도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논의의 모든 것들은 대통령 기록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것도 지금 종이 한 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제 기억과 저의 개인적 메모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논쟁은 말씀하신 지적을 지방자치를 담당했었던 저희 분과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의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부 개헌안을 만들 때 좀 어려웠던 것은 지금 21대 국회랑 그때 20대 국회에는 구조가 달랐거든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했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설득해야 됐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의 권한을 거의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은 국회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선택도 지나친 변화로 인해서 국민의 혼란이나 국회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유발하지 말자. 우리 최소한 합의된 부분만 그냥 우선 반영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이 완벽한 개헌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완벽한 개헌안을 지향해서도 사실은 어렵다. 좀 약간 현실적으로 타협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변명의 변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원래는 이제 2012년도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가 됐던 법안이 있었는데 그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의 이제 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가져가시면서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 워딩이 이제 제2국무회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말 자체가 규범적으로 맞지 않다. 단적인 예로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은 국무위원인데 국무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시도지사 협의회를 중심으로 제안을 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멤버십의 주된 구성원들이 그 시도지사들이에요. 시도지사들은 직선으로 뽑힌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들이거든요. 물론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들은 대통령하고 정치적 운명 또는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고 무소속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국무회의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구이지 국무회의 정도가 아니다. 그 이상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말은 맞지도 않고, 뭐 어떤 건 1국무회의고 어떤 2국무회의라는 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뜻 인지하기에는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가 좀 쉬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맞는 용어는 아니어서 저희는 그걸 빼고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할 거냐 국가자치분권회의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모 교수님이 위원장 하셨던 분께서 국가자치분권회의, 왜냐하면 헌법에 들어가는 회의니까 국가라는 표현을 쓰자.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 그때 중앙지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넣으셨는데, 물론 뒤에 지금은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을 의장으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서도 행정부의 수반이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좁은 의미에서는 중앙행정부의 장이기는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장과 위상이 동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헌법 질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헌법 개정안에 나온 거랑 아까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지금 그 중앙지방협력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집행부 중심의 협력 체계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나 국회가 들어올 여지가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근데 유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2000년대부터 등장했던 그 지방 분권을
그 평가하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실증적으로 좀 평가하는 작업들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는 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지역 상원과 같은 그런 지역 협의체가 의회 중심으로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였거든요. 그 당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우선은 개헌안이 대통령이 즉 정부가 제안하는 개헌안이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제안하거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있는 정부가 제안하거나 이게 두 가지인데 2018년도에 개헌의 드라이브를 건 거는 정부였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구성을 좀 의식하다 보니 국회의 권한을 건드리는 내용은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만약에 스스로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이제 지방의회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고려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인식을 해서 제도를 설계를 했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도 정부 개헌안에서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조금 보완을 하고자 했던 것이 개헌안 중에 보면 지방정부와 관련되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는 국회의장이 이제 지방정부에다가 그 법률안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법률 재개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례를 담당하는 것이 지방의회지만 조례는 사실 법률의 제한 범위를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률 우위 원칙을 이제 그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좀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1부 마치시죠. 한 15분 예. 쉬었다가 2부로 가시죠. 너무 일부- 강의가 돼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1부 여기서 마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5분간 쉬어가겠습니다.